기아차는 소음과 진동은 안전운행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대기입니다. 오늘날의 기아 자동차를 잇게 한 베스트셀러 봉고, 그리고 그 봉고의 후속이었던 베스타를 대체하면서 1998년 등장을 했습니다. 당시 카니발, 카렌스, 카스타 이렇게 카 3총사가 동시에 출시되면서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들 중에서 이 카니발이 출시와 함께 큰 인기를 얻으면서 베스트셀러에 다시 오르게 됐죠. 이후 2005년도에 2세대 카니발이 등장을 했지만 2세대 카니발은 나아진 상품성 그리고 더 모던한 스타일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기가 1세대만큼 높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3세대 이놈 물건인 것 같아요. 네. 다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한동안 다소 침체를 겪고 있던 기아 자동차가 카니발 출시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고 있죠. 무려 9년 만에 완전 변경 모델로 새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신형 카니발이 출시된 지 시간이 조금 흘러서 이미 도로에는 쉽게 카니발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최근 분은 레저 열풍에 힘입어서 레저를 좋아하시는 분도 카니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저희도 오늘 시승을 통해서 과연 카니발의 매력이 뭔지, 단점은 또 뭔지 속속들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카니발은 9인승 모델입니다. 기아차의 패밀리 룩이 그대로 적용돼서 앞모습은 더욱 고급스러워졌는데요.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강조한 헤드램프와 LED 방향 지시 등으로 세련된 이미지를 부각시켰고요. 창틀에 크롬 몰딩이 들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강조되었네요. 범퍼 하단부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돼서 견고한 느낌이 잘 살아있습니다. 차체 휠 베이스를 40mm 늘린 반면 길이는 15mm, 높이는 40mm 줄여서 차체는 훨씬 날렵해졌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큰 차보다는 이거보다 한 사이즈 작은 카렌스가 저한테는 아주 딱 마음에 들거든요. 네. 그렇긴 한데 또 최근에 이제 워낙 많은 분들이 뭐 레저다, 캠핑이다 많이들 다니시니까 저희도 이런 차 하나 있으면 짐도 많이 싣고 가족들 다 타고 넉넉하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카니발 보니까 좀 마음이 땡기긴 해요. 네. 관심이 많이 생기는데 지윤 씨는 뭐 원래 SUV 좋아하시는 스타일이니까 네. 그 덩치가 커도 좀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원래 듬직한 스타일을 좋아해서 이렇게 큰 차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외관은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실내나 인테리어나 주행도 패밀리밴이란 이름답게 가족들의 안락한 여행을 책임질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신형 카니발은 무엇보다 실내가 완전히 승용차 타입으로 바뀌면서 웬만한 수입 럭셔리 미니밴 부럽지 않을 만큼 화려해졌습니다. 그동안 이쪽에 이제 변속기가 있고 센터 터널은 없었었는데 네. 센터 터널을 완전히 승용차 타입으로 바꾸면서 지금 뭐 좀 탈 때 시트 포지션이 조금 높긴 하지만 그거를 제외하면 분위기는
거의 대형 세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지훈 씨 차에 탈 때 좀 불편하진 않던가요? 솔직히 살짝 불편했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타기에는 아무래도 시트 포진이 좀 높죠. 네, 그렇죠. 네. 저는 근데 카니발 같은 이 미니밴들이 약간 마을버스 같은 느낌도 나고 학원 통학버스 같은 느낌이 난다고 생각을 그랬죠, 했었는데 그동안. 네. 그래서 약간 편하다거나 고급스럽다는 느낌은 안 들었거든요. 근데 신형 카니발은 정말 편안하고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보조석이 없어지고요. 수납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뒤쪽에는 220V 인버터와 충전용 USB 단자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긴 여행길에 방전된 전자기기 충전이 더 쉬워지겠죠. 네. 과연 이 뒷좌석은 또 어떨까요? 네, 지금 2열에 앉아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조수석보다는 2열이 더 마음에 드는데요. 구형 카니발에 비하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착석감은 웬만한 세단 못지않게 굉장히 안락하고요. 또 뒷좌석 창문 위쪽에 에어컨 조절 버튼이 있어서 냉난방도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2, 3열에는 창문에 수동 커튼이 장착되어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는 전동식으로 적용이 됐고요. 전동식으로 여는 버튼이 여기에도 있고 버튼도 따로 있고요. 또 1열에서도 위에 보면 버튼으로 다 네. 열 수 있어서 뭐 외부에 사람이 있든 안에 있든 운전석에서 애들을 열어주는 것도 굉장히 네네. 쉽게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3열 창문이 좀 날렵해지면서 외관 디자인은 훨씬 더 멋있어졌는데 실내에서는 이제 3열에 앉은 분들은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9인승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솔직히 어른 9명이 타기엔 약간 비좁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카니발이라 하더라도 6명 이내로 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1, 2, 3열 모두 2명씩 여유있게 타고 4열은 접어서 화물칸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4열은 쉽게 접고 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트를 접어서 누르면 바로 바닥에 수납이 되는 팝업 싱킹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펼 때는 이렇게 이 끈을 잡아당겨서 펴주면 됩니다. 네, 카니발에는 2.2L 터보 디젤 R2.2 VGT 엔진이 얹혔습니다. 산타페, 소렌토, 맥스 크루즈 등에 함께 얹힌 엔진인데 출력과 토크가 아주 조금씩 올라갔다고 하네요. 최고 출력은 200마력에서 202마력, 최대 토크가 44kgm에서 45kgm로 올라갔네요. 네, 아주 조금, 네. 정말 아주 조금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그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적용이 됐고요. DPF도 개선된 형태가 적용이 되면서 기아 자동차 모델 중에서는 처음으로 유로6 기준을 클리어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게 돼서 혼잡 통행료나 그 공영 주차장 주차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202마력에 토크가 45kgm면 꽤 넉넉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이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잘 달려질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는데 자, 지금 한번 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속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고 좋은데요. 고속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지훈 씨, 제가 좀 멍청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소형차하고 대형 세단하고 있으면 어떤 차가 승차감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대형 세단이죠. 네, 죄송합니다. 멍청한 질문을 했는데 자, 왜 대형 세단이 승차감이 더 좋으냐? 여러 가지 요인들을 들 수가 있는데 차체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쫙 가라앉는 느낌이 나겠죠. 네. 또 그 서스펜션 시스템도 대형 세단은 훨씬 더 고급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구조적으로 더 정교하고 안락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차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한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냐면 큰 차체, 특히 휠 베이스가 긴 차가 주는 안정감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번에 또 특히나 더 늘어난 휠 베이스 때문에 주행에서 안정감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크다. 그게 몸으로 많이 느껴진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안정감이 그냥 단순하게 주행이 좀, 이렇게 안정되어 있구나. 그런 수준이 아니라 좀 약간 고급스러운 주행감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 좀 또 멍청한 이야기인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지금 벤츠 S클래스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S클래스요? 벤츠? 오케이. 왜냐하면 네. 그 S클래스라고 하면 차체 길이가 5m가 넘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대형 세단의 가장 대표적인 네. 사례가 그렇죠. 바로 S클래스죠. 근데 이 지금 신형
카니발의 차체 크기가 S클래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지금 이 주행에서 주는 안정감이나 이런 고급스러운 느낌이 그 차체의 비례해서 주는 거기에서 오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사실 좀 살짝 갖게 되는데요. 사실 이 카니발에는 ISG가 적용됐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흔히 오토 스타트 스탑이라고 부르는, 그 차가 정차하면 엔진을 자동으로 껐다가 그리고 출발할 때 다시 시동을 켜서 출발해주는 그 시스템이 만약에 적용이 됐다면 뭐 당연히 연비도 더 좋을 테고, 그리고 그 정차했을 때 오는 그 진동과 소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외에도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오토홀드까지는 아니어도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정도는 적용됐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지금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달려 있는데 이거 어댑티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정도는 달려 있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차의 이제 안전 장비로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지금 많이 기본적으로 잘 장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그리고 이제 후측방 경보 시스템, 또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그다음에 또 브라운드 뷰 모니터,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하이빔 어시스트.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옵션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마침 이 차에는 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전 주행에는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여행은 도착해서가 아니라 차에 탈 때부터 시작된다고 하잖아요. 제가 카니발 타면서 느낀 건 이건 딱 애들을 위한 차다. 애들 물건 다 싣고 다녀도 넉넉하게 탈 수 있으니까요. 공룡이 나타났다. 아이들한테 뭐든 좋은 거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 출발! 이왕이면 차 시트도 조금 더 편한 거 태워주고 싶고요. 무엇보다 차에 탔을 때 승용차를 타는 느낌? 사실 굉장히 큰 차잖아요. 그럼에도 2열에 있는 의자가 예전에 사실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VIP 라운지 시트로 정말 편해졌어요. 야, 이놈이 말한테 이놈 자식이야. 아이가 셋이라 챙겨야 하는 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럼 손이 10개라도 부족한데 하나, 둘, 셋 하면 이렇게 열리고 닫히니까 정말 편해요. 대한민국 만세 셋 챙기면서 차에 태우는 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는 저기 도망가 있고 셋 딱 안고 이렇게 리모컨만 누르면 문이 열리고 닫히니까 정말 편해요. 너 올 거야? 대한민국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2015 카니발 리무진.
이게 주행거리가 6,800. 처음에 다른 차를 탈 때는 뒤에 탈 때는 멀미나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덜 썼었는데 이 차를 타고 나서부터는 와이프랑 애가 둘이 있는데 첫째를 2열이나 3열 쪽에 태우지를 못하는 이유가 타면은 일단 멀미를 시작을 하니까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토를 하니까 3열이나 2열 쪽에 태울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위험한 걸 알면서도 지금 이 카시트를 조수석에 장착을 하고 네. 첫째를 지금 조수석에 태우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차가 9인승이 아니라 말 그대로 4인승 차를 지금 차를 타고 다니는 상황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히는 시내에서는 이게 배가가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RPM이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가면 그런 느낌이 좀 덜하거든요. 네네. 울렁울렁 되는 느낌이. 제 차가 지금 심한 차가 아닌데도 이 정도거든요. 예. 심한 차는 이게 타면은 제 거에 한 2배는 될 것 같습니다. 느낌상. 지난해 6월 출시돼서 기아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카니발이 출시 9개월 만에 부분 변경된다 뭐 이런 얘기가 시장에 파다합니다. 나온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인기 모델을 부분 변경한다?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들어보죠. 루마지시의 시간 산업팀 윤진섭 부장 연결합니다. 윤 기자. 네, 윤진섭입니다. 기아차 인기 모델인 카니발이 출시 1년도 안 됐는데 부분 변경을 한다고요?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소문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트와 내장 디자인 일부가 바뀌는 선이어서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현 수준과 동일합니다. 부분 변경이라기보다는 부분 수정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는데요. 현재 그 9인승과 11인승으로 되어 있는 모델에 7인승이 추가됩니다. 다만 카니발 동호회를 중심으로 이 대목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예? 뭐 동호회가 의혹을 대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차가 한 번 나오면 대략 2년 정도는 최초 모델 그대로 판매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출시 9개월 만에 시트를 바꾸고 내장 디자인을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은 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일각에선 기아차가 차량 결함을 발견해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트 교체와 내장 디자인 등 부분 변경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카니발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명원 등의 그 결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요, 그 기아자동차 쪽 반응은 좀 뭐였습니까? 네, 기아자동차는 7인승 모델을 출시하면서 시트나 그 일부 실내 디자인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부분 수정일 뿐 부분 변경이라고 말하기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차 결함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요.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전체적으로 차량을 업그레이드하는 차원이지 차 결함 이런 부분은 다소 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시트 개선을 하면서 차값이 오를 것이라는 소문도 있는데 현재로선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내부 수선 정도다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앉아서 운전만 했는데 피로감을 느끼신다고요? 그건 바로 차 내 소음 때문. 예민해서 자동차 소음에 민감한 사람, 자동차 소음이 짜증나긴 하지만 그냥 참고 지냈던 사람,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자동차 소음에는 잘 들리진 않지만 저주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요. 소리 없이 당신을 위협하고 있는 저주파는 두통과 불면증은 물론 위궤양, 고혈압 등 수많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자동차 멀미, 이 또한 차량 소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아이템, 더 벙커가 제안하는 자동차 소음 줄이는 비법, 자동차 방음, 시끄러운 내 차 이것만은 잡아라. 저희가 오프닝에서 보여드렸던 상황이 아마 약간 과장은 됐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옆 사람이 떠들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요. 예, 소음 때문에. 이게 소리가 드문드문 들리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짜증이 난다고 합니다. 소음 때문이라고 해요. 뇌에 피로를 준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소근소근 얘기해도 옆에서 짜증나는 게 그렇죠. 드문드문 잘 안 들리니까 그게 소음으로 들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또 한 영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네. 소음이 발생이 되면 네. 음식의 단맛, 또 짠맛 이런 맛을 못 느낄 수가 있대요. 네. 막 그리고 막 주위가 막 산만하니까 그렇죠.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주의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내식이 가끔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 있었어요. 뭐 그런 소음 외에도 뭐 소리가 미치는 영향이 또 있을까요? 뭐 약간 뭐 멀미가 난다거나 멀미가 왜 나요? 소음 때문에. 소음 때문에 이 저주파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멀미가 날 수 있어요. 저주파 발생은 그런 경험 없어요? 운전할 때? 난 있어요. 그게 저주파 때문이에요? 차량이 흔들림이 나.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저주파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소리공학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네. 자, 들어가 보시죠.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의 벙커 랩, 자동차 소음이 멀미를 유도한다는데 과연 사실일까?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실내 소음 샘플이 필요한데요. 주행 중 내 차의 실내 소음 녹음 완료.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녹음한 자동차의 실내 소음 중에서 멀미에 관련이 깊다는 저주파만을 추출해 두 MC와 스태프들에게 동시에 들려줍니다. 옆 사람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상태에만 집중하기 위해 안대를 쓰고 도전하는데요. 과연 사람들은 멀미를 일으킬까요? 저주파 실험 결과 각자 시간 차이는 있었지만 실험 참가자 전원 멀미 호소. 교수님, 제가 실험하는 동안 정말 말을 못했는데 참으려다 못 참았어요. 메스꺼워가지고. 메스꺼웠나요? 예. 이게 점점점 메스꺼움이 여기까지 올라오더니 목에서 이거 왜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저주파 때문에 그러는데요. 저주파. 자동차 내에서도 이제 그런 소음이 들리는데 바로 100Hz 이하의 저주파. 이 저주파는 귀로 듣기보다는 이렇게 신체에 영향을 주는 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주파를 없애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주파를 없애는 방법은 저주파의 소리 울림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다 그러면 정말 가끔 가다가 자꾸 창문을 열어서 순환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저주파가 울림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아니면 또 지금 그거 하시려고 하는 게 소리에다가 차음이라든가 허음조를 넣어가지고 엔진으로부터 이 떨림이 최소가 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사실 자동차의 소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렇죠. 네. 카니발은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MVH, 특히 소음 부분에서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여러분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차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환아빠입니다. 오늘 정비해서 찾아온 지 3일 차인데요. 한번 제 차 지금 상태하고 그리고 진동 수치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지금 외기 온도가 마이너스 1도고요. 그리고 RPM은 750에서 1000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댓글에 RPM이 좀 높아지지 않았느냐 하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동영상 찍은 거랑 이거랑 좀 봤는데요. 조금 올라가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진동이 줄었는지는 아직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RPM 보시면은 예전 동영상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제 RPM이 780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요 정도 수치면은 한 800 가까이 돼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820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어쨌든 한번 진동을 한번 측정해 볼게요. 지금 한 20분 정도 운행했고요. 고속도로 10분 그리고 국도 10분 이렇게 해서 주차장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자, 먼저 핸들부터 진동 한번 볼게요. 지금 공명음 같은 경우는 들리진 않습니다. 핸들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추울 때나 따뜻할 때나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예. 그저께 날씨가 이거보다 더 따뜻할 때에는 뭐 한 1.8 적게는 한 1.6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2.2 정도 나옵니다. 핸드폰은 노트4고요. 며칠 전에 찍었던 거는 J5예요. 갤럭시 J5인데 이거랑 그거랑 똑같이 나오도록 지금 맞춰 놓은 상태에서 찍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시 리셋해서 한번 해볼까요? 핸들을 다시 리셋해서 찍어봐도 2.2 정도 나옵니다. 핸들 요 보시면은 밑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찍는 거예요 지금. 자, 핸들을 D드라이브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지금 파킹 상태입니다. 자, 팔걸이 한번 찍어볼게요. 동영상이 큰 게 잘 안 올라가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2.0 정도 나오네요. 팔걸이입니다. 팔걸이 2.0입니다. 팔걸이 요 부분에서 지금 2.0입니다. 네, 2.0.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시트가 이게 핸드폰이 잘 미끄러져 가지고요. 미끄러져 버리네요. 네, 어쨌든 여기에서 시트를 한번 찍어 볼게요. 제가 조수석이 많이 나오는데 조수석 바닥이 4.8입니다. 4.8인데 여기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는 예전보다 예전하고 비슷하네요. 이거는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쪽이 아마 엔진 쪽이 진동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어쨌든 조수석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지금 4.8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어박스 옆에서 찍어볼게요. 기어박스 옆은 1.6입니다. 네, 1.6입니다. 기어박스 옆. 자, 이제 잠시 후에 D드라이브로 올려가지고 다시 한번 찍어 드릴게요. 브라켓이고요.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신형 브라켓이에요, 얘는. 그런데 얘 하나만으로 공명음과 진동을 다 잡아준 것 같아요. 물론 뭐 여기 에어필터 통이라든지 에어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작용이 크겠지만은 제가 테스트 해본 바로는 요 부분이 공명음이 들리고 안 들리고를 테스트 해봤고, 어제 새벽에요. 오늘 새벽에. 그리고 요 부분이 꽉 잡아줬을 때는 진동이 굉장히 또 오고, 느슨하게 했을 때는 얘가 지금 굉장히 느슨한 상태거든요. 안에 보시면은 그렇게 했을 때는 진동과 공명음이 확 줄었습니다. 공명음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 얘를 한번 뚫어볼게요. 얘를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꽉 조여놨었는데
일단 한 번씩 돌린 다음에 한 번씩 돌린 다음에 요 브라켓은 기아 자동차에서 지금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 놓은 걸로 봐서는 제 생각인데 추후에 한 2-3개월 안에 개선품이 나올 것 같아요. 얘는. 네. 이제 예전에 저희 이제 올 2월 달이나 2월 달인가 그때 쇳덩이 막 올려놓고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쇳덩이가 차선책이었고 임시방편이었고 그 후에 이제 뭐 이런 브라켓이 개선이 되어서 나왔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밑에를 보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브라켓의 비밀은 위에가 아니고 바로 밑에 있어요. 이 브라켓 하나만으로 공명음과 진동이 확 줄은 거를 제가 테스트 했습니다. 어우, 되게 안 빠지네. 됐다. 네. 자, 브라켓의 밑부분이에요. 뭐 그냥 연호 브라켓이나 똑같은데 앞에를 지그재그로 잘라놨어요. 가위로. 왜 잘랐겠습니까? 여기 인터쿨러의 상단과 얘가 닿는 부분을 소리라든지 어떤 진동을 갖다가 100% 흡수하지 않고 이 고무가 어느 정도만 흡수하게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얘가 다 잡아버리면은 차체로 진동이 그대로 흡수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만 위에서 잡아주는 형태로만 했었고 예.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홈이 있어서 어떤 그런 진동에 의한 어떤 그런 주파수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밸런스를 여기서 바꿔버린 것 같아요. 진동 밸런스를. 예, 바로 요 비밀이 공명음과 진동은 여기에 있습니다. 굉장히 서툴게 막 잘라놨지만 얘 하나가 얼마나 공명음이 잘 잡히냐면요. 제가 수리하기 전에 이 신형 브라켓, 이게 이제 신형 브라켓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어제 기아 자동차에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거고, 예. 이게 이제 신형 브라켓인데 불을 한번 닫아볼게요. 예. 얘로 어제 꽂았을 때는 공명음이 올라와요. 진동도 심합니다. 예. 면적이 다 닿기 때문에. 하지만 얘를 꼽았을 때는 진동과 공명음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수원사업소 가기 전에는 요 브라켓을 제가 장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형 브라켓인데요. 이 구형 브라켓도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없어요. 예.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막 여기다가 고무실을 넣고 인터쿨러를 꽉 잡아주기 위해서 위에도 고무 부싱을 대고서 피스로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인터쿨러를 꽉 잡아주는 게 아니고 얘 같이 얘 안에도 보시면은 어느 정도 칼집을 내놨는데 얘 같이 진동을 다 잡지 않고 흡수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흘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했더니 공명음과 진동이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아요. 브라켓 한번 보이시죠?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이 밑에만 이런 식으로 잘라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자, 이제 끄시고요. 걸룩하지만 믿고
기아 자동차의 올뉴 카니발에서 진동과 소음으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니밴 중에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인데 이 제조사는 문제를 제기한 고객 5,000명에게만 무상수리 조치를 취했습니다. 박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에서 미니밴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차량, 바로 기아 자동차의 올뉴 카니발인데요. 이 차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진동과 소음에 대해서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라고 합니다. 네, 최근 들어 자동차 결함 신고가 부쩍 늘면서 리콜을 원하는 운전자들도 늘고 있는데요. 리콜 규정이라는 게 생각보다 좀 애매해서 제작사와 차주들이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림대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소비자들이 이제 불만을 제기한 올뉴 카니발 차량의 소음과 진동, 이게 이제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출고된 지 9개월 된 올뉴 카니발. 차주인은 이 차에서 떨림 현상이 계속되고 진동 때문에 멀미까지 난다고 호소합니다. 구토를 한다거나 아예 앉을 생각을 못 한다거나 이게 시트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시트 위 진동을 측정했더니 4년 된 카니발 구형보다 진동이 더 강합니다. 심지어 차량 소유주들이 직접 비교 실험한 결과 올뉴 카니발의 진동이 경운기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운전자들은 저주파 소음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구토 증상이 나오니까 딸 같은 경우는 창문 안 열면은 차에 앉아있지 못해요. 자동차 소음 측정 방식으로 테스트해보니 기아차 자체 기준보다 10dB이나 높습니다. 기아차는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 5천여 명에게만 무상수리 조치를 취했고 안전운행과 직결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차가 이제 많이 흔들려서 이렇게 머리까지 흔들리면요, 사실 멀미와 구토까지 일으킬 수 있는 정도잖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소음 진동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이 차량뿐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있었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심각한 것이 운전대까지 심하게 흔들거리면요. 네.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운전이라는 것 자체는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어야 되고 주변의 어떤 감각을 읽어줘야 되는데 네. 진동이나 소음 때문에 그걸 못 읽는다든지 스트레스가 누적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뒤쪽 좌석은 흔들림이 더 많기 때문에 앞좌석보다도 뭐 아이들 같은 경우는 구토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탑승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서 아이들이 뭐 창문을 꼭 열고 타야 된다거나 맞습니다. 뭐 굉장히 고통을 호소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30분 이상 못 가고 또 중간에 휴식해서 출발해야 되고 장거리 운전은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게 소음 진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겨울엔 뭐 창문을 열면 춥고 네. 더 문제네요. 이제 그 누구보다 이제 불편하고 답답한 분들이 이제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차량을 직접 타고 다니시는 분들일 텐데요. 올뉴 카니발의 공명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분이죠.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전재권 카페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올뉴 카니발 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실제 차를 타시면 진동이 얼마나 심한가요? 시트가 머리를 대고 있으면 머리에서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올뉴 카니발 언제 구입하셨나요? 처음 살 때부터 그랬나요? 제 차는 2014년 8월 21일에 신차로 출고했고요. 네. 제 차의 경우는 처음에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고 신차를 구입한 지 불과 2달이 지난 날씨가 비교적 쌀쌀해진 10월 말경부터 이런 진동과 공명음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 만에 이런 현상이 생긴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기아차에서 무상 수리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네, 2번 저는 받았습니다. 예, 받고 나서는 좀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좀 제가 지난해 4월경에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는 날씨가 따뜻해서 그런지 잘 못 느꼈고요. 네. 지난해 10월 본격적으로 추워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증상이 다시 재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올뉴 카니발 모델과 이 경운기의 그 진동을 직접 한번 실험해 보셨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땠나요? 제 핸드폰 어플로 측정했고요. 네. 참고로 경운기의 경우는 엔진에서 측정했고 올뉴 카니발은 시트 위에서 측정했습니다. 네. 당시 경운기 엔진 부위의 진동은 메리칼리 진도 계급으로 그 수치가 8 정도 나왔고요. 네. 올뉴 카니발 3열 시트의 머리 받침 부분은 메르칼리 진도 계급으로 그 수치가 9 정도로 나와서
경운기의 엔진보다 올류 카니발의 3열 시트 진동이 더 심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경운기를 탄 정도의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충격적인 실험 결과인데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네. 이제 해당 차 제작사에서는 이제 이 소음과 진동 문제는 안전운행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어서 네. 무상 수리는 해줘도 리콜 대상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네. 적절한 조치입니까? 사실 최근에 들어와서는 편의와 안전에 대해서 무상수리냐 리콜로 나눠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3만 개 부품으로 자동차 부품이 융합화되면서 네. 안전과 편의에 대한 구분이 애매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편의 장치라 하더라도 그런 부품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운전대 자체에 히팅 기능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상수리다 뜨거워지는 거에 대해서 근데 너무 뜨거워가지고 핸들 놓치게 되면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의와 안전은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서 선진국에서도 이런 부분을 대부분 리콜해 주는 게 일본 보편화된 추세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매모호하게 너무 나누면서 리콜보다도 무상수리 쪽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비용 때문에 그럴까요? 맞습니다. 무상수리가 좀 비용이 덜 드나요?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리콜에 대한 부분들은 전 차주한테 통지를 해줘야 되고요. 또 시행률도 확인해야 되고 또 마지막 한 명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지만은 무상수리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서 AS센터 찾아오면 그때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해주고요. 찾아오는 사람한테만 맞습니다. 뭐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천문학적으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리콜과 무상수리가 어떻게 다른지 그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도 잠깐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 없다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좀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보시면 리콜은 안전장치와 직결된 부분이 있을 때 이제 리콜을 해주고 무상수리는 상대적으로 편의장치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리콜은 의무적으로 해당되는 차한테 강제적으로 시정 조치를 알려줘야 되죠. 뭐 신문 매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네. 무상수리는 해당되는 차 찾아오기만 하면 되니까 해당되는 차 대상이 워낙 적을 수도 있고요. 또 리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차종까지 해줘야 되는 의무사항을 갖고 있지만 무상수리는 보증 기간에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나머지 그 다음부터는 유상으로 해줘야 되니까 네.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 무상수리와 리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간 제조사 위주의 기준이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소비자 기준은 아닌 것 같다는 아니라고 볼 생각도 수가 좀 있죠. 드네요. 네. 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자동차 산업을 경제 발전 측면에서 너무 산업적인 측면을 추진하다 보니까 법적인 구조의 전체적인 부분이 산업 발전, 소비자보다도 그쪽에 취입처져 있다 보니까 네. 최근에 들어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 체계, 이 제도 체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리콜이 한 해에 얼마 동안이나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봤더니 2010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제 3배나 이게 리콜이 높아졌더라고요. 네. 예. 이 자동차 기술은 이제 점점 발달하는데 왜 리콜되는 것들이 이렇게 더 늘어나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예전에 한 15,000개 부품에서 최근에 3만 개까지 부품 수가 늘어나면서요. 전기전자 부품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만큼 고장의 횟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것도 하나의 이유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국내에서 리콜에 대한 자진 리콜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 인식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무작정 메이커에서 숨기기만 하던 무상수리 개념을 리콜로 많이 올려줬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은 일단 리콜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은 차가 출고하기 전에 자동차 품질 제고 측면에서 메이커가 제대로 못했다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리콜이 늘어나는 것은 이 차의 어떤 품질 제고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너무 경쟁이 심화되면서 빨리 출고했다는 의미도 있어서 메이커의 책임이라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리콜 기준이 좀 더 엄격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뭐 우리가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게 미국을 많이 비교합니다. 문제가 있게 되면 징벌적 보상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를 내다 보니까 한두 건 같은 사안이 발생하면은 무작정 메이커에 나서서 리콜해 주는 게 하나의 관행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 폭스바겐도 그렇게 처리를 한 맞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폭스바겐 사태 같은 경우에도 미리부터 앞서다 보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원 정도 일반 보상 금액을 해준다. 근데 국내에서는 사실 12만 대 해당이 되는데 올 전반기에 해당이 되지만은 거의 이런 보상이 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자 배려나 보호에 대한 부분들은 미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이제 내 차가 혹시 리콜 대상인지 무상 수리 대상인지를 확인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 좀 안내해 주시죠. 자동차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결함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동차 리콜 센터로 바꾸면서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콜 센터도 좋고요. 한국소비자원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자원에서 자동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고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두 군데의 기관을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 아직도 소비자 중심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미약한 측면이 지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네. 제도적으로 좀 더 뒷받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점차 밖에 나가야겠죠. 맞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 조작 파문을 일으킨 폴크스바겐의 최고 경영자가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미국에 급히 찾아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네, 미국의 대중을 실망시켜서 죄송하다며 9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800억 원의 대미 추가 투자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리콜 대상 차량만 12만 대가 넘는데요. 폴크스바겐 최고 경영자 곧 사죄하러 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사진단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